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룸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심리가 조금만 개선된다고 한다면 올라갈 룸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거의 한 달 만에 나오긴 했는데요. 많이 힘드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잘 버티시고 잘 극복해 나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봐 주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뷰를 바꾸시고 그때 이제 바꾸시면서 그 밑에 하단을 한 2,500 좀 얘기했을 때 2,610으로 말씀드렸죠. 그때. 그때 이제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빠질 때마다 뭐 2,800, 700대도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할 때마다 아닌데 다들 이제 또 시장에 다른 분들은 지금쯤이면 좀 싸니까 그래도 지금쯤 사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결국 팀장님의 말씀대로 거의 이제 2,500 어디까지 갔었죠? 2,550포인트를 살짝 깼죠. 네. 제가 5월 전망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밴드 하나는 2,570선 정도였는데 그렇죠. 거기 밑으로,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무조건 많이 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2,550까지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악재란 악재들은 웬만큼 다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룸은 제한적이고, 왜냐면 경기 침체까지 반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올라간다면 심리가 조금만 개선된다고 한다면 올라갈 룸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600 밑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러프하게나마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술적 반등으로는 한 2,700선 그 이상, 그리고 좀 안도랠리가 좀 더 연장되게 된다면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갈 룸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룸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요즘에 약간 그냥 좀 지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진짜 2021년 6월 고점 이후에서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반등, 안도랠리 없이 그냥 살짝 반등했다 밀려나고 살짝 반등했다 밀려나고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4개월을 있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축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심리와 반대로 하자. 무슨 말이냐면 확 튀어올라서 다행이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비중 조절을 할 때고, 큰일 났네, 이거 다 죽겠네 라고 하면은 그때가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드렸거든요. 제가 쓰는 자료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포는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쁜데 저렇게 좋게 보자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뚜렷한 논리도 없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로지컬한 변수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했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신다면 지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지, 경기가 좋아집니다, 펀더멘탈이 좋아집니다 말하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지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지난 방송에서 이제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자. 2,600 깨지면 이제 적극적으로 사적하셨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불안하지만 팀장님이 그렇죠. 이제 전략이 유효하다고 일단 서두에 말씀해 주신 거고. 네. 그럼 이제 최근에 급락한 이유는 이제 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여기 자료 제 중제목에서도 썼지만 극단적인 공포심리가 유입됐다. 그럴 경우가 변곡점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심리적인 건가요? 네.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지난주에 폭락을 할 때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존에 있던 것들에 그렇죠. 있던 것들에 대한 재해석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악재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죠.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니까 미국 증시 미국 선물 지수가 또 하락합니다. 악순환이네. 이걸 하락하니까 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조지 소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말한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인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격 변수, 뭐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 경제지표 결과 이런 것들 간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주 C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변곡점, 그러니까 물가 정점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뒤로 하고 다시금 침체 가능성을 끌고 와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다는 걸 끌고 와서 폭락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격과 투자자들의 심리와 인식과 경제지표 결과 간의 흐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흐름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많은 분들은 주가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재기성으로는 시장 가격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 갔다가 사람들은 다 합리적일 거야 라고 해서 중립적인 평균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 간의 편향적인 생각과 그걸 해석하는 시각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과열을 만들고 또 이게 깨고 내려갔을 때 바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서 침체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불거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 그 안에서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지수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0에서 1입니다. 0은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이럴 때는 거꾸로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반대로 1이면은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은, 거꾸로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요번에도 0.9를 넘나들면서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22년 3월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레벨은 2022년 3월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 자체로서의 무게감은 덜했다는 거죠. 근데 심리는 이게 AAII라 그래서 미국 전미 개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컨센서스거든요. 강세 전망, 약세 전망인데 강세 전망은 2020년 3월, 4월, 5월, 6월보다 낮아요. 굉장히 투자 심리가 공포스러웠다는 거거든요. 약세 전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높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질적인 매크로 지표들이나 펀더멘탈 지표가 그렇게 리스크가 컸다라고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사면서 시장이 폭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 변수가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심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이 심리가 팀장님 말씀처럼 아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위축이 풀리면 될 텐데 이게 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 심리가 쉽게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변화들은 곳곳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고점이 낮아졌는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심리는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 보면 무브 지수, 이게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이 또한 2022년 3월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꺾여버렸고요. 시빅스는 최근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빅스,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도 전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꺾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화의 조짐들, 긍정적인 반대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때 찍었던 게 2546포인트인데요. 2550포인트가 PER 기준으로 9.3배입니다. 그리고 확정실적 기준 PBR 기준으로 1.02배예요. 싸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싼 거죠. 싼 거죠. 자,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조금만 변하고 환율이 조금만 변해도 튀오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그림 2700선 초중반까지는 반등이 오늘 이렇게 좀 꺾이고 있죠. 이게 반등을 하면서 2700선대까지 5월 말 6월 초에는 봤다가 좀 불안한 모습을 등락을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800선 중후반까지는 열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의구심이 크죠. 근데 제가 좀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리긴 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왜냐면은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한 상황에서 심리가 조금씩 돌아온다면 위쪽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이다. 그리고 실적 흐름이다. 라는 것들을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금리 인상부터. 네. 요것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뭐 긴축 강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금리 인상 모르는 사람은 다 없죠. 이제는 다 알죠. 다 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건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위에 그림이 페드워치라는 데서 발표하는 매일매일 집계에서 발표해주는 확률이에요. 6월 FMC에 50bp 금리 인상할 거라는 확률이 4월 말에는 63%.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35.2%. 근데 5월 4일 FMC 회의, 5월 13일 지난주 CPI 그걸 지나면서 이 레벨은 떨어졌어요. 7월도 마찬가지죠. 50bp 금리 인상이 62%였는데 36%로 그리고 62%에 86%. 빅스텝은 올라갔고 자이언트 스텝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FMC까지 어디까지 금리 인상이 갈까? 3%, 3.25%, 3.5%까지 갈 수 있다는 확률이 4월 말에는 요 세 가지를 합치면 73.3%였어요. 거의 3% 이상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점을 지난 뒤에 보니까 59.2%로 왜냐면은 3.25까지 갈 수 있다는 거 22.7%에서 9.5%로 3.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의 0.4로 떨어졌고 오히려 2.75까지 갈 수 있다는 게 25%에서 4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나 언론을 보면 자이언트 스텝 공포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했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5월 FMC를 끝나고 그리고 4월 CPI를 확인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저기 밀어놓고 경기 침체를 확 끌어오면서 시장을 막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시장을 미국 연준 내에서도 가장 강성 매파라고 하는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 주장을 컨센서스로 형성했거든요. 이분이 75bp 3.5%를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75bp 3%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 밑에 다른 분들은 다른 주의 이제 총재들이. 네, 다른 부주의 총재분들인데 대부분 50pp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중립금리 정도까지 가도 괜찮겠다. 중립금리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분은 블러드 연은 총재 딱 한 명입니다. 근데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이 총재 좀 여러 명 중에서 힘이 좀 더 센가요? 여러 명 중에 밑에 사람들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저도 몇 번 들어봐서. 네. 자, 이분이 원래는 항상 매파적이었던 분은 아니었어요. 경기가 불안할 때는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분의 주장이 워낙 세니까 이분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불안하다 하니까 이슈가 이분만 되는 거죠. 이분 때문에 불안했다. 이분 때문에 불안했다. 이분이 발언해서 시장이 폭락했다. 다른 분들은 거의 중립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었다. 기사거리가 좀 안 되는군요. 그렇죠. 평균적인 얘기니까. 근데 평균적이지 않은 굉장히 바이어스가 낀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불안해하니까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자기 강화 현상이죠. 이분 발언 때문에 폭락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발언이 나오고 폭락을 하니까 이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로 형성되고 컨센서스 보면서 진짜 3% 가는 거냐? 그러면서 또 밀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 금리도 더 오르기보다는 좀 하락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덜어낸다고 본다면, 채권 금리는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금리를 보시면은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그 안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하락 추세들을 그어보면 쭉 하락 추세 상단에 위치해 있고 최근 조금 오버슈팅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3.2% 정도 수준에 좀 딱 막혀 있어요.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슬로해지면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맞닿아 버려서 지금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왜? 지금 2년물 금리는 이미 8번 정도 금리 인상을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라는 것들은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채권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안정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좀 길어진다 또는 이게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가 오르는 만큼, 기준금리가 오르는 만큼 2년물은 하락하는 속도가 더딜 거예요. 왜냐면 기준금리가 따박따박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10년물은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서 출렁출렁 하겠죠. 그럼 또 뭐가 발생할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금리가 3%에서 3.1, 3.2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꺾여버려서 2%대 중반, 2%를 깬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좋기보다는 지금은 부담스러웠던 부분을 좀 진정시켜준다는 데에서 안도렐레이 트리거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추세적으로 흐름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시장을 괴롭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경기 침체 단어 키워드가 마치 작년에 중순에 초반이었나요? 뭐 메타버스 키워드 나오는 것처럼 경기 침체 단어가 점차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경기 침체로 막 발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걱정, 우려가 크다는 건데. 그쵸. 실제 현실은 좀 어떤가요? 솔직히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시그널을 언론 기사나 이런 데 말고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데이터나 그런 걸 보신 적 있나요? 그것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 확률을 보시면은 여기에요. 경기 침체 확률이 5% 미칩니다. 과거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대부분 20%를 넘어서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 세로축이 경기 침체 올 확률인가 네, 봐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 운명 차트가 이때가 경기 침체로 들어갔던 때예요. 70년대, 80년대를 빼고는 경기 침체가 확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20%를 넘어선 이후 시차를 두고 침체로 들어가고, 이때도 20%를 넘어섰다가 줄어들었다가 넘어서면서 침체로 들어가고, 이때도 20%를 넘어서니까 시간을 두고 침체로 들어가고, 이때도 20%를 넘어서면서 시차를 두고 침체로 들어갔고, 지금은 5% 미치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굉장히 크다. 특히 경제지표, 이게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경제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데 그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게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들이 좀 부진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러다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침체를 걱정할 때는 아니라 말씀드리는데 불안한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 자연스럽게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년 전망은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낮아지는 것만큼 요만큼 올라간다라고 보통 전망을 하거든요. 또는 여기 이만큼 낮아지면 얘는 요만큼만 높여더라도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선진국, 신흥국 GDP 성장을 보면 2022년도 떨어지고 2023년도 떨어져요. 무슨 의미냐면 올해도 별로 안 좋은데 내년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가 너무나도 불안하다.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불안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GDP 성장률 레벨이 낮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신다 하더라도 4%, 3.9%였던 전망치가 지금은 2.8로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 전망도 2.1로 내려왔고요. 유럽은 더 드라마틱한데요. 4.2였던, 올해 초에 4.2였던 전망치가 지금 2.8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23년 내년 전망치는 2.3으로 떨어졌고요. 중국도 최근 봉쇄 주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3월 달부터 뚜두둑 떨어지기 시작해서 4.8로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까지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상적인 흐름과는 달리 올해도 안 좋은데 내년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시장 얘기가 침체까지는 안 가겠는데 올해도 불안한데 내년도 불안해. 근데 내년이 지금 올해 성장률보다 낮아.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침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야 라는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아 다행이다 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팀장님께서 아직까지 아니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시그널을 좀 받아들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침체 확률이 2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돼요. 요 그래프가 확률이 20% 넘어갈 때 그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체는 장단기 금리가 10년, 2년물이 다시 한번 역전이 되고 또 하나 10년물이 하락하면서 역전이 될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 그래서 특히 10년물이 하락하면서 역전이 됐다라 해서 내일 모레 침체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전조 시그널이 한 번 있었죠. 얼마 전에 장단기 금리가 10년 유물이 역전되었고 이번에 만약에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안테나를 확 곤두세우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진다면은 언제든지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분기 중반 정도까지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부터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GDP 성장률은 3분기까지는 좀 버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3%대 성장을 한다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근데 올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대예요. 자, 그러면은 2%대고 기준금리가 3%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2.5%까지는 간다라는 전망이거든요. 2% 초반과 2.5%.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기준금리. 부담이 커지겠죠. 부담이죠.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본다 하더라도 연간 전망치가 2.1입니다. 1년 내내 기준금리보다 낮은 성장률. 이게 계속적으로 억누르면서 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3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오는지 또 하나 10년물이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인지 그리고 또 하나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 10년물 기준금리 이런 전반적인 만기별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지 동반 역전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경민 팀장이 조금 불안한 요인 또는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는 변수들을 이렇게 말해줬는데 그것들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예측보다 뭐 대응 영역이라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진짜 나중에 온다면 우리는 주식을 싹 다 팔고 그냥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때도 좀 괜찮은 자산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만약 오면? 빠져야죠. 아, 돈 다 빼고. 네. 돈 다 빼고 뭐 채권 달러든 금이든 뭐 이런 달러든 금이든 채권이든 그런 건 안 빠지나요? 채권은 오르겠죠. 채권 오르고. 네. 금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간다면 많이 오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달러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쪽 경기가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기 위험자산,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강할까. 근데 원화 대비는 좀 강할 것 같고요. 저는 좀 좋게 보는 거는 채권. 채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상단에 딱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크게 먹을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도랠리에 대응하시면서 2800선 중후반, 그러니까 2600선대라고 본다면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높으신 분하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제가 10% 상승 룸이 있으니까 사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야 10% 먹자고 사자고 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그래서 1년에 10% 먹기도 힘들다. 솔직히 2020년 3월부터 고점까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연봉이 그 연마다 10%씩만 벌어도 엄청나게 튀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2020년, 21년 초반 급등세를 봤기 때문에 10%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단위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3개월, 4개월 안에 10% 엄청난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전환해가지고 또 다른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자산보다 주식시장에서 뭐 안전하냐,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20% 넘게 빠졌었는데 배당주는 마이너스 2% 정도? 진짜 높게 빠졌네. 네. 배당까지 합쳐서 본다면 많이 덜 빠졌죠. 근데 좀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얘네는 플러스다가 아니라 코스피가 마이너스 20% 갈 때 얘네들은 마이너스 10%, 8% 정도 갔다라는 거는 통신 다 아시는 거예요.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 시장이 아무리 경기 침체로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러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안전한 자산에 좀 이제 8월 지나면서 뜨거워지면서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천천히 오버랩하면서 내 자산은 좀 안전한 쪽의 비중을 늘리고 그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을 잘 골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